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강제입니다. 오늘은 유한양행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표지에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회사명은 주식회사 유한양행, 대표이사님 이정희 대표이사님이고 본점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여기 노량진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문을 보면은 로마자 1번 회사의 기호 첫 번째에서 연결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이 유한양행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회사 수가 많지 않고 덩치가 큰 회사도 요 유한화학 하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되고 안산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 외에 이제 회사들도 보면은 대부분 뭐 의약품 관련된 사업을 하는 뭐 해외 회사도 있고 국내 회사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회사의 법적 상호점 명칭은 주식회사 유한양행이고 영어로도 유한코퍼레이션, 유한케미칼, 유한화학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립일자는 1926년, 꽤나 오래됐죠. 거의 100년 가까이 된, 90년 이상 된 지금 그런 기업인데 조만간 100주년을 맞이하겠네요. 1962년에 상장을 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역 근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의약품, 이 유한양행은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의약품이 주 사업이겠죠. 의약품, 원료의약품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브랜드도 보면은 뭐 B콤씨 정도가 굉장히 낯익은 브랜드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식음료품 뭐 이런 것들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생활용품으로 락스 아시죠? 유한락스와 세제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물 관련된 그런 농약품, 농축 사료 첨가제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좀 해외 사업들을 이렇게 사업 부문을 따로 분류해서 수출 쪽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 화장품 관련 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의약품이 메이저 사업이다라는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면은 이제 종속회사, 유한양행 말고 아까 봤던 종속회사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가를 쭉 보면은 대부분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여기 주사제도 의약품이죠.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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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의약품 다 대부분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 유한양행이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지표인데요. 2016년이 마지막인 게 2016년 이후로 돈을 빌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 등급이 AA 마이너스로 아주 우량한 등급이고 회사 돈을 거의 안 빌리긴 하지만 빌려도 굉장히 잘 갚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인데요.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배당이 2,000원, 2,000원, 400원 이게 지금 2018년, 19년, 2020년 수준인데 이게 확 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배 한 거니까 2,000원 동일하게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바라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에서는 이제 이 회사 유한양행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산업이라는 거는 제약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약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매년 2015년부터 19년까지 자료가 있는 것 같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16년에 크게 성장을 했고 계속 뭐 5에서 3%, 5%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 GDP 대비 점유율도 조금이지만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유한양행의 제약산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 기준일 겁니다. 이건 국내 기준이고 국내에서 1등입니다. 유한양행이 19년, 18년, 17년 매년 모두 1등을 해왔고 2020년에도 1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고 녹십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이렇게 이제 4개 회사가 조금 비슷한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안 좋은 현상은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모습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7% 이상 점유를 하다가 19년 6.6%까지 떨어졌고 2020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숫자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네, 계속 보면은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라고 해서 약품사업부문, 생활건강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
라이센스, 기타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유한양행에서 사업 부문을 나누고 있는 것 같고 각각 매출의 비중을 보면은 일단 전체 합계가 한 1조 6천억 정도의 매출이 되는데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1조 6천억이고 대부분이 약품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결회사 매출액도 뭐 거의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한양행, 별도법인인 유한양행의 약품 사업 부문이 대부분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라고 해서 유한양행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겠죠. 제조업이니까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일단 약품 사업 부문과 생활건강 사업 부문, 해외 사업 부문, 라이센스, 기타 5가지로 아까처럼 나누고 있고 비중을 봤을 때 약품 사업 부문부가 전체 매출의 68%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건강이 8.8, 해외 사업이 9.6, 라이센스가 9.6, 기타가 3.3 이 정도 수준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약품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 2가지로 또 나뉘고 있는데요. 비처방약,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비처방약이 있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처방약이 있는데요. 보면은 비처방약의 비중이 전체의 8%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비처방약이죠. 처방약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트라젠타, 트윈스타 이런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그 다음에 비리어드, 간염 치료제 이 3개 약이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품이 이제 하나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니까 생산 및 설비 관련된 부분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유한양행이 2020년 기준으로 가동률이 거의 90%에 육박을 했고 100% 가까이 가동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준수한 가동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유한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업계에서 최근에 되게 핫한 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뭐 생산 이런 것들을 할 능력이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기술 라이센스를 아웃해서 요걸 계속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는 회사를 파트너십을 찾거나 아니면 정권 다 위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일 큰데요. 지금 12억 5,500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1조가 넘는 규모의 계약 금액을 2018년에 체결한 적이 있어요. 얀센이라는 회사랑 체결한 적이 있고 이 렉라자라는 약은 뭐 폐암 관련 치료제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신약 흡우 물질이고 요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를 얀센의 기술 추출을 해서 얀센과 함께 임상 3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유한양행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규모가 큰 약들이 좀 있어요. 길리어드에 수출한 뭐 지방간염 치료제 요것도 수출 규모가 계약 규모가 한 8천억 가까이 되고 베링거 링게라임에 수출한 것도 한 계약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1조 가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것들은 다 비임상 단계고 요것도 역시 임상 1상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만 임상 3상까지 간 약인 이 렉라자라는 폐암 치료제가 조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 기술 수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인도 하고 있어요. 유한양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보고 싶은 약에 대해서 라이센스 인을 해서 이제 조금 더 개발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규모가 좀 커 보이는 게 요거죠.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우리나라 회사예요. 바이오 벤처가 이제 기술력은 있지만 유한양행처럼 규모가 있진 않기 때문에 이런 유한양행 같은 회사의 힘을 빌려서 계속 개발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 뭐 아토피라든가 천식 이런 질환들에 쓰이는 약인 거고 이게 후보 물질로 아직 비임상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약 규모가 1조 4천억 원 규모가 되는 아주 큰 규모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뭐 벤처로서는 아주 대박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 이 제약회사니까 신약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을 하겠죠. 보면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13%, 와,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오고 있어요. 18년에 7%, 19년에 9%, 2020년에 13%까지 이렇게 증가를 해왔고, 뭐 연구개발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1000억대, 1300억, 2200억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연구개발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네,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좀 재무제표를 자세히 보면은 아까 앞서 봤던 뭐 연구개발비가 조금 이제 여기 손익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끼치긴 하는데 어쨌든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뭐 좋게 해석할 수 있고 일단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규모를 보면은 2조 정도가 돼요. 2조 4천억까지. 뭐 매년 꾸준히 증가한 건 아니고 여기 살짝 감소했지만 여기 다시 증가하는 우리 2조 원대 자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이 회사가 되게 큰 갖고 있는 장점은 부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본이 1조 6천억, 1조 6천억, 1조 8천억까지 늘어나는데 부채는 5천억, 4천억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부채 비율이 20%대 초반밖에 안 돼요. 아주 건전한 회사라는 뜻이고 회사에 위기가 와도 뭐 부채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 부분에서는 매출 부분이 1조 5천억, 1조 4천억, 1조 6천억으로 뭐 3개년 꾸준히 유지를 해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좀 변동폭이 커 보입니다. 500억, 120억, 그 다음 840억 수준으로 좀 왔다 갔다가 있어 보이지만 이때는 좀 일회성 이익도 있어 보여요. 뭐 법인세 비용성 차감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크죠. 이건 뭔가 일회성 비경상적인 그런 수익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요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왜 생겼을까 이런 걸 궁금해 하셔야 되고 이런 걸 찾아볼 줄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해서 이제 그 손익 부분을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있는데요. 보면은 영업이익은 뭐 800억 정도 났는데 기타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1420억 규모로 기타 수익이 이렇게 크게 잡혀 있죠. 이게 19년, 18년에는 이제 뭐 1200억, 120억이죠. 120억, 19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타 수익이었는데 이게 2020년에는 이게 1400억까지 확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뭔가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는 거겠죠. 나머지는 뭐 크게 튀는 숫자는 없어 보이고 어쨌든 이 기타 수익 때문에 뭐 법인세 차감전 수익도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팍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기타 수익이라는 건 뭐냐? 이 기타 수익은 주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은 기타 수익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게 2020년 그 다음에 이게 2019년인데요. 보면은 숫자가 좀 튀어 보이는 게 요거죠. 매각 예정 자산 처분이익. 뭔가 매각 예정 자산을 처분을 함으로써 일회성 이익을 얻었구나.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27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보면은 여기 또 주석 33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포공장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을 했다. 그래서 이익을 요만큼 인식했다. 숫자 일치하죠. 1327억 정도를 인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부지를 LH에 팔아가지고 지금 돈을 1300억을 번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니까 빼고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300억, 14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1300억이 일회성 이익이니까 1300을 빼고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당기순이익은 한 600억 정도가 낮다고 보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은 18년에는 580억, 19년에 360억 대비 600억이니까 18년 수준으로까지는 당기순이익이 올라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올라갔다고 해서 엄청 뭔가 실적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18년 수준으로 실적을 달성을 했구나 이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계속 넘어가서 보면은 일단 주석 부분에서 아까 이제 기타 수익 관련된 내용들은 다 봤고 그 외에 좀 볼만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최대 주주가 뭐 유한재단이라는 재단이네요. 공익법인이 최대 주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자기 주식도 한 8%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대상 기업 아까 초반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인데 뭐 유한화학 정도가 좀 규모가 크고 그 외에는 미미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들의 뭐 재무 현황이랑 뭐 이런 지분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MG라는 회사는 38%인데도 뭐 연결 대상 회사로 분류를 한 것 같고, 그 외에는 대부분 뭐 과반 혹은 100% 지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아까 유한화학이라는 회사가 좀 규모가 2천억 정도로 규모가 있었지만,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본 회사인 유한양행 대비로는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순이익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자회사의 영향을 받지는 않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한건강생활이라는 회사는 뭐 당기순이익 적자를 마이너스 200억이나 보고 있네요. 어쨌든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기업,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일단 유한킴벌리라고 뭐 휴지 만드는 회사 다들 아시죠? 이 회사가 조금 장부 금액이 커 보입니다. 이 관계기업과 종속 공동기업은 뭐 장부 금액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장부 금액만큼 이 유한양행의 자산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렇게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총계가 한 5,200억 정도 되는데 절반 이상인 2,700억을 유한 킴벌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수백억 규모라서 다 무시하고 유한 킴벌리만 좀 챙겨보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부 금액 3,000억이 채 안 되는데 지분율이 한 30%니까 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1조 정도만 돼도 뭐 적정한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회사의 가치가 1조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개를 합치면은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는 한 자산 규모가 1.3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3조 정도 되는 것 같고, 부채 두 개를 합쳐보면은 뭐 3천억, 3,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충 좀 봐줘서 3천억이라고 치면은 1.3조에서 3천억 빼면은 1조잖아요. 1조. 자본 규모가 1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러면은 아까 기업 가치가 1조만 되면은 30%가 뭐 요거 가치는 넘을 테니까 1조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서 뭐 요 정도면은 뭐 과대하게 계산한 것도 아니고 적정한 가치로 장부에 기입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와서 보면은 아까 최대 주주인 유한재단인 공익법인이 15%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 임원분도 조금 주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상기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지분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유한재단이라는 회사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를 보면은 1970년 설립하는 그런 회사인 거고, 설립 배경은 유일한 박사님이 교육 장학 사업 및 사회 원조사 사업을 보다 보면 저쩌고 해서 어쨌든 좋은 목적으로 이 유일한 박사님, 위인전에도 등장하시는 유명한 박사님이시죠. 이분이 자기 사제를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식의 분포 부분에서 보면은 5% 이상 주주가 유한재단 외에도 국민연금이 11% 정도 가지고 있고, 자사주도 8%, 유한학원이라는 학원법인도 7%를 가지고 있고요. 특이하게 연세대학교가 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주주 현황을 보면은 저희 같은 소액주주들이 총 한 6만 9천 명 정도 되고, 지분율은 52%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와서 보면은 대표이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51년생 이 대표이사님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고, 뭐 78년부터 재직을 하셔가지고 지금 거의 40년 넘게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총 한 1,800명 정도가 되고, 남녀가 뭐 이 정도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고, 근속연수 12년, 평균 연봉은 9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한양행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